오늘날 브라질 지역에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1500년경 이 지역에 대략 500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각자의 주위 환경에 적합한 생활 방식을 가꾸어 나갔고, 각 부족은 인근 부족과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동료로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말 콜럼버스로 상징되는 유럽 대항해 시대의 개막은 이 지역에도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인도로 향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으려는 목표로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서 스페인은 서쪽 방향에 집중하고자 했고, 포르투갈은 동쪽 방향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경쟁국이었던 두 나라는 1494년 토르데시아스에서 새로운 조약을 맺고, 지금 보이시는 보라색 선의 서쪽 지역은 스페인이, 동쪽 지역은 포르투갈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약이 맺어졌던 1494년까지만 해도 브라질 지역의 존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 스페인어가 아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 우연에 의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00년 4월 22일, 포르투갈의 페드로 알바르스 카브랄이라는 인물이 13척의 배를 이끌고 지금의 브라질 포르투 세고로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브라질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땅에 상륙한 카브랄은 원주민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곧 이 땅을 일방적으로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 1세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후 등장할 다른 상품들보다 먼저 중요한 수출품으로 등장하게 될 재료, 즉 브라질 나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브라질 나무의 목재는 비록 다른 향신료같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초기 식민지에서 비교적 적은 노동력으로 쉽게 상품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포르투갈인들은 처음부터 원주민들에게 나무를 벨 도구를 나눠주고 이들의 노동력에 의지했습니다. 사실 카브랄이 처음 이 지역에 상륙한 이후 처음 몇 년간은 원주민들과 포르투갈인들의 관계가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소수였던 포르투갈인들이 새로운 땅에서 거주하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륙의 존재가 포르투갈에 알려진 이후에도 초기 몇십 년간 포르투갈인들의 이주는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의 왕은 브라질 해안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를 귀족을 비롯한 상류층에게 나눠주면서 각종 특권을 부여했지만 16세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 중 4개의 구역에는 전혀 정착지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기후,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낯선 원주민과의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16세기 후반, 보다 못한 왕실이 지금의 사우바도르를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로 정하고 직접 개발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식민지의 개발과 식민지로의 이주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 원주민들에게는 악재에 가까웠습니다. 목재가 아닌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설탕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인들은 곧 내륙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설탕 생산을 위해서는 질이 좋은 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도 곧 포르투갈인들이 일방적으로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은 이에 저항했고 1558년에는 원주민들의 반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30개의 원주민 마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원주민의 문화는 이제 야만적인 것, 그리고 원주민들은 선교사들에 의해 개종시켜야 할 야만인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르투갈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홍역과 처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없던 많은 원주민들이 사망합니다. 이런 사정을 보다 못해서 1609년 본국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것이 금지되지만 브라질의 포르투갈인들은 이런 결정이 현지의 경제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이 조치는 2년 후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주민들은 주요 해안 지역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었고, 이에 포르투갈에서는 새로운 노동력을 충원하고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1574년까지는 노예 중 90%가 원주민들이었다면 이미 1638년에는 100%, 그러니까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이들이었습니다. 17세기를 지나며 대략 35만 명의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노예로 브라질에 끌려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한 노예들은 영양실조,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학대 등으로 평균적으로 7년 정도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노동 조건은 1695년부터 리우데자네이루 인근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금광의 발견은 또 다른 방면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광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한 남쪽에는 포르투갈인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는데 25년 만에 브라질에 정착한 포르투갈인들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이주가 일어난 것입니다. 18세기 초 본국 포르투갈 인구가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18세기를 거치며 포르투갈로 이주한 인구가 40만 명 정도입니다. 결국 18세기 말 브라질 지역에는 유럽인, 원주민, 아프리카 지역에서 끌려온 노예,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을 포함해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식민지인 브라질이 전성기를 지나 점차 쇠퇴 단계에 접어들던 본국 포르투갈보다 부유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식민지인 브라질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 관료로 브라질에 한번 파견된 귀족들은 곧 자신이 관장하는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관료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왕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대를 이으며 해당 지역에서 점차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과 브라질 사이의 먼 거리, 그리고 브라질 안에서도 해안과 내륙 간의 거리 때문에 효율적인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가 발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지역에는 각 지역마다 각자의 영향력을 가지는 많은 가문들이 생겼고 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본국인 포르투갈에서도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들어올 세금만 제대로 납부된다면 이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혁명이 시작되기 전 영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영국과 대립하던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에게 영국과의 교역을 단절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군은 포르투갈을 공격했고 포르투갈은 강화 조건으로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언제든지 다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잘 알게 된 포르투갈은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리고 영국과의 경제 관계를 차단하라고 주문하자 1807년 왕실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리우데자네이루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혁명 이후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포르투갈의 경제 사정은 더 안 좋아졌지만 브라질은 오히려 설탕 생산에 있어서 경쟁국이었던 아이티가 독립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몰락하면서 더욱 번성한 것도 이런 결정에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왕실이 브라질로 건너온 것은 브라질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까지 브라질의 정치 구조에서는 느슨하게 연결된 각 지역들이 자체적인 자치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왕실이 머무르게 된 리우데자네이루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왕실의 밑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다가 왕을 따라서 브라질로 온 귀족들과 이미 브라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상류층들 사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려는 생각이 서서히 힘을 얻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직력의 부족, 그리고 독립 움직임이 혹시나 아이티의 사례처럼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보다 급진적인 혁명으로 나아가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이때까지만 해도 대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왕실에 의해서 1815년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고 알가르브 연합왕국이 선포되면서 브라질이 명실상부한 왕국의 일원으로 격상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의 위치 상승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이 브라질로 옮겨가 버린 포르투갈에서는 식민지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불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부재하자 포르투갈의 자유주의자들은 기회를 노리다가 1820년 봉기를 시작했고 왕이었던 주왕 6세는 이들을 달래고자 헌법의 도입과 선거를 통해 자유주의자들을 정부에 참여시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1821년의 이 선거에는 브라질인들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브라질 지역의 흑인, 그리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을 제대로 고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비해서 실제 인구보다 적은 대표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포르투갈 의원들에 의해 장악된 의회에서 브라질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들이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포르투갈 의원들은 왕이 포르투갈로 돌아올 것을 재촉했고 결국 주왕 6세는 1821년 4월 아들인 페드루를 통치 대리자로 남겨놓은 채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왕 6세가 돌아온 것을 본 포르투갈의 의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브라질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1808년 왕실이 브라질로 천도한 이후 브라질에 도입된 모든 관료체계를 해체하는 대신 브라질의 모든 지역을 포르투갈 의회에서 직접 통치하는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페드루에게도 포르투갈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페드루는 포르투갈로 돌아갈지 말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브라질의 자유주의 진영 상류층과 교류하고 있었고 포르투갈 의회의 요구에 분노하고 있던 이들로부터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페드로는 이미 포르투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8,0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페드로는 브라질의 통치를 포르투갈 의회에 직접 복속시키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고 결국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며 환호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포르투갈 의회가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1822년에는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하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로 잘 알려진 입장문을 발표하며 브라질의 독립을 알립니다. 결국 같은 해 10월 12일 그는 페드로 1세로서 황제로 추대되고 12월 1일 대관식을 치르며 브라질은 마침내 포르투갈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합니다. 독립을 선언한 브라질에 대해서 포르투갈이 경제적 혹은 군사적으로 어떤 위협을 할 만한 힘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쟁취한 브라질이 국가로서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 다양한 세력들 간의 통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막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